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 추천도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꽃들은 다 졌고요. 길거리가 이제 파릇파릇해요. 봄도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열심히 책 읽어야겠죠? 책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숲을 그냥 내버려둬. 판형도 그렇고 글밥 분량도 봐도 딱 1학년들이 읽을 만한 아주 적당한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뽀로로도 그렇고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마다 뭔가 발명가 캐릭터가 항상 하나씩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 발명가도 이것저것 만듭니다. 근데 아시죠? 발명을 하고 나면 항상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발명가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집에도 발명가가 한 명 있거든요. 뭘 오리고 막 뭘 만들어요. 맨날. 그런데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해집니다. 발명에 뒤따르는 쓰레기는 왜 항상 이렇게 필연적인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저도 봤는데, 오염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오염물질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워요. 개념어라고 얘기하죠. 즉 오염물질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오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쓰레기, 치워야 할 것들 잘 알지만 오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게 콕 집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 누구누구야, 혹시 오염이라는 단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 사전을 찾아보진 않더라도 그 의미를 추측해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무언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염물질인 거야. 자, 그럼 이해가 금방 쉬워지겠죠? 이렇게 어떤 개념 하나를 학습하는 학습 효과도 거둘 수 있고요. 책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이 발명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환경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짠! 자, 야옹아, 가족이 되어줄게 인데요. 딱 어머님들이 딱 봤을 때는 보자마자 걱정되는 내용이죠. 길거리에서 고양이 주워왔나 보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그걸 누가 케어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데려오는 데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데려오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즉 내가 길들이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학년들은요, 아직은 공동체 생활, 규칙, 질서 이런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다만 무엇은 꼭 배워야 될까요? 나만 생각하고 있던 데에서 나와 다른 남, 그게 사람이라면 친구일 테고 또 혹은 동물이라면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 규칙, 그리고 나아가서는 법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되죠. 즉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배워야 되는 스킬들, 그것을 처음 배우는 과정, 반려동물로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주제이니까 읽는 재미는 보증할 만하고요.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속, 관계, 책임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해 보기에 적절한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아이들이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배우고 나면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내릴 때가 많아져요. 그때부터는 어른들이 뭔가 뒤통수가 간질간질하고 아이들이 혹시 이 내용을 알지 않을까?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걸 아이들이 보지 않을까? 뭔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그만큼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들이 활발하게 많이 생기는 게 보통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도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재미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책이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건 옳지 않아요 라는 책의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 시장님이 있는데 시장님이 팔랑귀 시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물건이 사라진 거예요. 의심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의심이 된 사람의 가방을 뒤져서 없어진 소지품을 좀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방을 수색을 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싫다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둬야 되는 걸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작게는 사생활 보호 등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 뭔가 좀 실제로 물건을 훔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런 다급한 상황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일종의 딜레마, 즉 쉽게 답하기 어려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쟁점적인 질문들이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의견을 주고받아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의견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존중해 주고, 아, 너는 그런 생각이구나. 그런데 반대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 와 같은 꼬리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뭐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라든지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 쟁점이 있을 때 한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며 아이들에게 재밌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추천 도서입니다.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 교과서 수록 도서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알려져 있기도 하고 한 4학년, 5학년 정도 학생들이 자주 읽는 책이기 때문에 난이도나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법의 다양한 종류들, 그리고 그 법들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반적으로 훑어주고 그 기초 배경 지식을 잡아주기에 매우 좋은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어떤 예들을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따는 3명이 있다. 그런데 사과 높이가 한 150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한 친구는 130, 120, 110. 자, 셋한테 모두 동일한 시간을 주고 사과를 따세요. 그 딴 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공정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불공평해요. 키가 작은 친구는 사과를 따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보완해 줘야 될까? 그럼 뭐 밑에 박스를 좀 대줘요. 사과 상자를 대주고 사과를 좀 쉽게 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이들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얘만 사과 상자를 밑에 대주면 안 준 애가 좀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을 내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과연 공평함이라는 게 모두 똑같이만 대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우리의 정치적인 현상 혹은 어떤 뭐 법과 관련된 이슈들을 쉽게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어서 아이들이 쉽게 읽으면서도 배경 지식 늘려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어서 강추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추천 도서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착한 국제조약 이야기. 고학년이 되니까 국제조약, 국가들 간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속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나와 너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 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죠, 우리. 공동체. 근데 공동체의 약속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 아까 책들 중에는 뭐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법과 약속의 차이는 뭘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더 큰 차원에서 국가와 국가의 약속 측면으로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이 정도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약속이 지켜져야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은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다. 나라끼리 그렇게 약속했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왜 다친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만큼은 전쟁 상황일 때라도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국가와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이 장면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런 거꾸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과연 그 약속이 항상 잘 지켜지기만 할까요? 개인들끼리도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들끼리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그 약속을 어기면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질문들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법과 약속에 대한 것과 우리 현실에 대한 적용을 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 추천 도서입니다. 미래의 경제의 독립자, 어린이 경제 9단. 야, 이거 보면서 좀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어린이 때 경제 9단이었으면 지금 훨씬 잘하고 있지 않을까. 경제를 너무 모르지 않았나? 책 초반에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축, 소비, 용돈 벌기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저는 이런 거. 세금, 창업가 정신, 주식 투자, 부동산, 약속을 지키는 신용. 자, 즉 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들이 아니라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주제가 엄청 잘 먹힙니다. 애들한테 야, 너 대학 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직업 가지려고요. 직업 가져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경제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랑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되어 있고 그 개념들 알아놓으면 당연히 공부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책들 꼭 읽으면 좋겠고요.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와 이런 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금리 같은 개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국어의 비문학 문제가 나오면 항상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금리 주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돈에 이자를 붙인다? 그럼 금리를 그러면 누가 돈에 이자를 주는 거야? 빌릴 때랑 빌려줄 때랑 이자를 주는 사람들이 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아니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요? 헷갈리시죠? 어른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 번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나 금리 같은 개념은요, 이 책을 보고 한번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자주 봐야 됩니다. 경제 같은 내용은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잘 이해해놓고 다음 학년이 돼서 한 번 더 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경제의 기초를 좀 닦아 놓으셔야 나중에 비문학 공부할 때 경제 재심은 어려워서 문제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전혀 어렵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그쵸? 사람들이 정치 잘 모르죠. 그런데 정치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걸 예를 들면서 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니죠.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의회가 나라를 이끌고 가는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인 곳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회 중심의 나라들은 보통은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희한하고 재밌는 게 왕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특히 그렇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영국도 의회가 있으면서 동시에 여왕이 다스리는, 지금은 이제 왕으로 바뀌어서 찰스 왕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왕과 의회가 함께 있는 나라도 있고, 오, 그러게 이 나라마다 정치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좀 객관화시켜보고 아,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치의 형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좀 넣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책은 사실은 고등학생들 혹은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또 튼튼하게 놔줄 수 있으면서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치 형태의 예시들을 통해서 관련 지식들을 좀 넓혀주는 책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보느라 고생하고 있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자, 이 책입니다. 서울대 권영상 교수님의 가상현실과 미래도시 수업입니다. 자, 가상현실과 미래도시. 근데 사실 저는 초점을요, 미래도시에 두고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도서들 중에서는 사실 일반인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써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 제가 책의 내용을 봤었을 때는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 주차에 전반적으로 좀 사회 영역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았는데 과학 영역과 관련된 주제여서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 중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하나의 거주 공간 전체에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붙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뭐 드론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있었던 다양한 기술들을 도시라고 하는 생활 공간 안에서 하나 유기적인 연결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매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자, 이 주제들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공학, 예를 들면 전기공학, 기계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죠. 경제, 경영, 아니면 뭐 헬스, 바이오 분야 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다양한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특징적으로 난 관심 있는 주제가 없는데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스마트 시티 개념 한번 이해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 탐색에 굉장히 큰 흥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책이어서 최근 도서들 중에 우리 중학생들도 쉽게 읽을 만한 책이어서
강추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책을 좀 후반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주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4월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3월, 4월, 5월 우리 비문학 분기 사회와 과학 주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책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